네,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직장은 없지만 밥은 먹고 삽니다. 저자 김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직장 생활을 5년을 했고요. 그리고 세계 일주를 431일을 하고 작년에 1월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2월부터 글을 써서 지금 1년 6개월 됐는데 1년 6개월 동안 시집 1권, 그 다음에 에세이 2권, 총 3권을 출간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잡지에 글을 기고하고 있고, 그 다음 해양대학교 인문학과정에서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기부여나 자기개발 인문학 강연장에서 열심히 강연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기본적인 부분은 좀 설명을 드려야지 아마 제 책에 담긴 내용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제 책을 이제 나온 이야기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책 제목 자체가 직장은 없지만 밥은 먹고 삽니다. 네, 참 끌리는 제목입니다, 사실. 네, 제가 제목을 정하면서도 사람들 솔깃하겠나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책을 이제 할 때부터 책을 나오겠다는 목표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브런치라는 공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이버 블로그와 같이 다음 브런치라고 해서 혹시나 쓰신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나 나는 글을 써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브런치를 활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브런치라는 공간에 있는데 온라인 사이트에 이제 한 번씩 내 좋은 글을 책으로 만들어주는 공모전 같은 게 있습니다. 브런치 북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번에 6회째가 열렸었는데,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여기에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때는 제가 쓰던 글이 있었는데 근데 공모전에 진출하기에는 뭔가 조금 임팩트가 약해 보였기 때문에 좀 트렌드적인 직장이나 퇴사 관련해서 좀 적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총 15개의 목차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책으로 나올 수 없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당당하게 결과는 당당하게 떨어졌고요. 경쟁률이 8,000대 1이었습니다. 제가 8,000대 1을 뚫기에는 실력이 많이 모자랐던 것 같고, 아마 여기 숨어 계시겠지만 몇 분은 저와 같은 8,000대 1의 수혜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하여튼 그런데 공모전에 탈락을 했지만 글을 좀 버리기는 좀 힘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글 쓰는 사람이 글을 버린다는 건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지만, 하나의 책을 구성할 때 하나의 큰 흐름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잘한 거는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막상 또 이제 브런치를 해보니까 이거를 책으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책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료조사를 했는데, 이런 예스24 같은 공간에서 무엇을 했냐면 퇴사와 관련된 주제를 찾았습니다. 여기 예스24가 책이 한 제가 알기로는 10만 권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퇴사 관련된 컨텐츠만 해도 최소 몇천 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고서점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퇴사 관련 거에서 보시다시피 다양한 모형의 내용들이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왔고요. 그런데 둘러보니까 어떠냐면 이렇게 보통 두 가지, 그러니까 퇴사 후에 성공한 삶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난 지금 이렇게 회사가 정말 힘들어서 퇴사하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나열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지금 이제 프리랜서 2년 차밖에 안 됐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프리랜서인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10년 넘게 이상 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또 제 또래 사람들과 이야기했을 때 퇴사 후 프리랜서로서 성공한 삶이 그렇게 찬란하지만은 않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퇴사 후에 진짜 삶은 어떤 걸까? 라는 걸 좀 적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앞선 15개 목차를 좀 수정을 하고 전체적으로 다시 글을 적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해서 총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서 여기 계신 시소출판사와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목차는 이제 크게 4개 목차, 작게는 34개의 목차로 진행을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1부는 이제 퇴사를 하고 나서 막 이제 진짜 새싹 같은 마음으로 한 3개월, 4개월 때 모습들이고요. 그다음에 2부는 그래도 일단 나왔으니 일을 해야 되니까 밥을 먹고 살기 위한 노력들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3부는 조금 더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퇴사와 그다음 일에 대한 관점이고, 마지막은 일에 대한 총점적인 관점이죠. 좀 더 길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나 이런 것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4개의 목차를 하나하나 설명드리고 싶지만 한정된 시간과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34개의 목차를 총 3개의 파트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직장을 퇴사한 이유고요. 두 번째는 비직장인을 선택한 이유, 프리랜서나 사업가, 여기 장사하시는 분도 포함되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프리랜서의 찬란한 삶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가 하나 빠져 있어요. 혹시 뭐가 빠져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주어가 없죠. 원래 주어는 당연히 내가 직장을 퇴사한 이유 당연히 이렇게 담아야 되지만 제가 주어를 뺀 이유는 같습니다. 여기 당연히 직장인도 계실 테고요. 직장인을 준비하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 프리랜서나 비직장인의 삶을 살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똑같이
항상 고민하는 내용들을 그냥 하나씩 풀어보고자 해서 이제 주어를 뺀 거를 이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50분 동안 이야기를 계속 드릴 테지만 50분 동안 특정 단어를 몇 가지씩 말씀드리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단어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그 단어만 이제 어떤 건지만 알아채셔도 아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드리면 저는 이제 학창 시절에 교사를 꿈꿨습니다. 교사를 꿈꿨던 이유는 중학교 때 짝사랑하는 선생님이 존경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좀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게 정말 멋져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를 꿈꿨는데 뭐 제 책을 읽으신 분도 제 내용을 아신 분도 알겠지만 그건 실패했습니다. 뭐 지금은 아이들이 어떻게 가르치는 일을 하고는 있지만 정식적으로 교사의 길을 걷지 못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살이 되고 이제 대학을 가게 되고 성인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됨으로써 17가지 일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19살 12월에 수능을 치고 바로 사직동 홈플러스 지금도 있거든요. 롯데리아에서 처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때 받았던 시급이 2,740원이었습니다. 대충 나이대가 나오겠지만 그래도 2,740원이었고 근데 그때는 야간 시급을 하면 1.5배를 줬어요. 그래서 4,200원대를 받았기 때문에 거의 야간에 일했습니다. 야간에 일하고 뭐 그 다음 아침에 학교도 못 가는 날도 있고 그만큼 일을 했는데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17가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돈을 벌어서 뭐 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먹고 그 다음에 재밌게 놀기 위한 일이었지 무언가의 목표로 삼아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 어떤 일에 대한 가치를 두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5살이 되어서 대학생으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취직의 개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 주변에도 지금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 부동산 하는 친구들, 장사하는 친구들 많지만 대부분이 아마 직장을 선택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을 선택이라고는 드렸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직장에 가야 된다 라는 그냥 기준을 삼게 됩니다. 당연히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대학생 때 일에 그 다음에 노는 데 빠져 있어서 좀 취업 준비를 늦게 했거든요. 그래도 취업 준비를 늦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이라는 게 25 남자 정말 그 패기 어린 열정이라는 게 어떤 거 가지게 되냐면 저는 연봉을 많이 주는 회사 아니면 10명 중에 6명은 최소 아는 회사 그런 데를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드릴 건데 저는 이제 지원자고 여기 계신 분들이 면접자로 생각하시고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냐면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이력서죠. 이력서. 여기 계신 분들 수없이 쓴 분도 계실 거고요. 한 번도 안 써본 분도 계시겠지만 주위에 쓴 사람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문제를 드릴 거예요. 저는 이제 지원자고 면접자입니다. 면접자의 경력입니다. 지방대 어문 경영 학점 3.7입니다. 그 다음에 군대 2년 했고요. 그 다음에 17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사 지원 가능한 토익과 토익 스피킹 오픽 점수 있고요. 그 다음 남들 다 가지고 있다는 컴퓨터 자격증 몇 개 있습니다. 인턴 경험 없고요. 공모전 경험 없고요. 유학 경험 없습니다. 여기 면접관이시라면 이 사람을 당연히 사람이 먼저이지만 선택을 하실 수 있을까요? 쉽게? 아마 직장인이나 여기 특히 뭐 이사급들 아니면 뭐 인사를 선택하신 분들이라면 더 쉽게 선택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필살기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자소서가 아닌 자소설 작성을 하는 거죠. 저는 고등학교 때 잠시 글을 썼거든요. 정말 잠시. 그런데 그때 뭘 느꼈냐면 나는 글을 정말 잘 쓰는 사람이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스스로 좀 도취를 했었어요. 3개월이었지만. 그런데 그 3개월의 도취 때문에 7년 동안 글을 안 썼음에도 불구하고 자소서를 쓰는 데는 정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500자를 쓰는데 보통 하루가 걸렸거든요. 나중에는 뭐 3,000자, 4,000자 쓰는데 20분이 별로 안 걸렸어요. 왜냐면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조절만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는 이력서를 정확하게 100군데를 제출을 했습니다. 왜냐면 스펙이 떨어지니까 100군데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도 다행히도 6개 회사에 최종을 합격을 했고 그 중에 1개 회사에 이제 선택을 해서 5년 동안 다니게 됩니다. 여기 여기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스펙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펙이 낙로합니다. 최근 취업 시장에서 여기 지금 취업 시장을 지금 들어가신 분은 더 잘 아시겠지만 이 정도 스펙으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 회사에 들어갔게 됐는데 그러다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뭘 얘기하느냐? 아니 그렇게 힘들게 들어갔는데 왜 나왔어요? 지금 취업 시장 그렇게 힘들어 죽겠다는데 실업자가 그렇게 많다는데 왜 나왔어요? 이런 질문을 저는 수없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통계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나는 퇴사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져본 이게 몇 프로일까라는 했는데 뭐 당연히 통계 오류라는 게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10명 중에서 8명은 퇴사를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몇 명이 퇴사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뭐 그거는 각자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럼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 입사 3년차 때였습니다. 입사 3년차 때 여기 황해터널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네, 졸음 운전을 해서 5톤 트럭이 경찰을 박은 사건이었고요. 뭐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라디오 방송에는 나올 정도로 좀 큰 사고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입원을 하면서 누워 있으면서 어떻게 됐냐면 몸을 못 움직였거든요. 못 움직였는데 이제 회사에서 병문안을 오지 않습니까? 병문안은 이제 부장님이나 이사님이나 오는데 제 몸이 팔딱팔딱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스프링처럼.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또 인사를 하고 잘 가시라고 인사를 하고 근데 제 몸이 먼저가 아니고 제 옆에 있는 부모님은 어이가 없는 거죠. 분명 의사가 못 움직인다고 했는데 아무도 뭐 친구가 나 움직이는데 부장이나 이사학급만 오면 인사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저는 사실 그게 자연스러웠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어느 순간 한 번은 친구랑 치킨을 먹다가 내가 왜 직장에 이렇게 목을 매는 걸까? 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왜냐면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해본 기억도 해볼 여유도 없었거든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퇴사의 이유는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두 번째 이유는 야근입니다. 저는 회사랑 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차로 5분 거리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좀 오래 더 다닌 것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가까웠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 이제 회사를 입사할 때 7시 반 출근을 해서 거의 8시 퇴근을 했습니다. 당연히 다르긴 했지만. 근데 입사 한 3년차 앞서 사고 났을 때부터 지위가 좀 많아지고 할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럼 결국 출근 시간이 좀 앞당겨지고 퇴근 시간이 밀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출근 시간은 아침 7시, 퇴근 시간은 저녁 12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상관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 만나는 사람 다 비슷비슷했거든요. 근데 제 성격상 그렇기도 하지만 일이 계속 많아졌다 보니까 그리고 또 손이 좀 빠르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윗사람들부터 지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출근 시간을 앞당기고 퇴근 시간을 미뤘습니다. 출근 시간은 아침 6시, 퇴근 시간은 새벽 3시 그렇게 거의 1년 동안 주 3일을 거의 일을 했어요. 그렇게 일을 했는데 이렇게만 들어보면 와 저거는 진짜 거의 돈에 미친놈이구나 아니면 진짜 뭐 이사까지 갈 목적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 저만 이런 건 아니었어요. 뭐 직장이 아니더라도 사업이더라도 어떤 것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일을 하는데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했고 많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 이유로 퇴사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뭐 이 두 가지가 크긴 하지만 결국은 왜 안 했냐면 월급 그리고 명함값. 월급이야 뭐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뭐 단기성 이벤트이긴 하지만 명함값은 언제나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보통 부모님 나이 또래 자녀들이 나이대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럼 부모님 나이대 친구들이 이제 물어보죠. 너희 아들 뭐해? 너희 딸 어디 다녀? 그러면 선택권이 부모님 선택권을 이렇게 하죠. 우리 아들 지금 선생님이래. 우리 딸 지금 공무원이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리 아들 저기 어디에 다니는 그 IT 회사에 일해. 우리 딸 어느 경리에 일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부모님 당에도 어디 A 회사 다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 자체가 이제 자식으로서 이제 그게 좀 너무 자랑스러워요. 자긍심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명함값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저는 퇴사를 한 이유는 뭐냐면 삶에는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가 저는 입사 후 4년차, 5년차에 다가왔는데 무엇이냐면 이 책입니다. 시크릿. 이 책을 뭐 보신 분도 있을 테고 안 보신 분도 있을 테지만 정말 한때 광풍을 불 정도로 엄청난 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지금 여기서 책 소개를 할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책은 저는 20대 때 20권 넘게 봤어요. 그만큼 뭐 목맨 것도 있었지만 이 책을 보고 퇴사를 결심하진 않았고요. 무엇 때문이었냐면 이틀 연속으로 이제 제 지인 중에 삶을 마감한 한 분이 계셨습니다. 심장마비로 40대 남자분이셨어요. 그분이 심장마비를 돌아가셨는데 이제 연거푸 장례식을 갔다가 하루는 이제 제가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오는 새벽 1시였거든요. 새벽 1시인데 6시에 또 미팅을 해야 됐습니다. 그 자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서가가 있지 않습니까? 서가에 있는 이제 자료를 찾다가 우연찮게 이 시크릿 책 등이 보이더라고요. 책 등이 보이니까 그냥 한 10년째 꽂혀있던 것 텐데 그냥 그 순간 보여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책을 뺐습니다. 책을 빼니까 당연히 열어봤습니다. 열어보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버킷리스트라는 것입니다. 왼쪽에는 30대 전에 할 일,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죽기 전에 할 일. 이게 제가 23살 어느 자기개발 강연장에서 적었던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 말하면 제가 이때 발견할 때가 30살이 넘었을 때였거든요. 그러면 30대 전에 할 일이라면, 일반적이라면 10개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예요. 각자 보시기에. 못해도 한두 개쯤은 이룰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8년이 지났는데 그때 한 개도 달성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오른쪽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왼쪽을 딱 발견하는 순간 소위 그렇게 얘기하죠. 현타라고 이야기하죠.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4년차, 5년차에 대한 내용들이 뭐든지 머릿속에 담아오면서 순간으로 점이 딱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 번 더씩 생각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에 직장이라는 게 당연히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지만 타인의 시선을 당연히 받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선택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은 사회적인 선택보다 제 선택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결국 저는 퇴사를 했고요. 그리고 세계 일주를 합니다. 아마 사실 이해 안 되실 거예요. 앞서 야근도 아니고 사고도 아니고 뜬금없이 종이 한 장 발견했다고 퇴사를 한다는 게. 근데 참 그게 삶의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우습게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종이를 발견했을 때가 2016년 2월이었습니다. 근데 회사에는 2016년 8월에 이야기했거든요. 즉 6개월 동안 머리를 다 싸맸습니다. 머리를 싸매고 이 선택이 맞을까 고민을 하다가 2016년 8월에 회사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3개월 동안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왜 3개월 동안 인수인계를 했느냐?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동료회라는 게 있었고 그래서 3개월 동안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저는 일단 그 이후에 여행을 갔는데 여행 이후에 복귀한다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선택지가 필요한데 저는 무조건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럼 직장인이면 배운 게 이제 도둑질이라고 같은 업계에 가는 게 빠르거든요. 경력직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 이 회사를 A 회사를 못 오더라도 B 회사에 가려면 평판이 좋아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어떻게 보면 나는 열심히 인수인계 잘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평가일 때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안부성 인사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하나의 뭐 사례를 말씀드리면 여기 사진으로서는 사표를 거의 던지죠. 근데 여기서 사표 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렇게 던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받는 분 입장인데 내 밑에 사원이 던진다. 어떤 기분일까요? 네, 거의 이게 불가능하죠. 저도 뭐 퇴사를 하기 위해 사표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마음을 준비를 하고 수십 번 어떤 멘트를 할까 준비를 했는데 근데 실제로는 거의 더듬더듬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더듬더듬 할 때도 그분은 어떻게 됐냐면 한 번도 김성환이라는 사람이 퇴사를 할 거를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깜짝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인수인계를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일단 사표를 퇴사를 하고 이제 2016년 11월 1일에 퇴사를 하고 정확한 12일 뒤에 세계 일주를 떠나게 됩니다. 이제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저는 이제 한국에서 출발을 해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통해서 나미비아까지 빨간 선으로 431일 동안 여행을 했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점핑도 하고요, 스카이다이빙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달 내내 탈수증에도 걸려보고요. 10kg 빠져보기도 했습니다, 한 번에. 그리고 또 영화도 보고 뮤지컬도 보고 그 다음 축구도 보고 정말 행복한 시간, 값진 시간들을 431일 동안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북토크나 강의를 가면 항상 듣는 질문이 뭐냐면 아니 그 긴 여행을 다녀서 이제 그럼 뭐가 변했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뭐가 나아졌어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그런 대답에 항상 질문에 대답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꼭 431일의 여행을 다녀와서 변해야 할까? 달라져야 할까? 더 나아져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여행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저는 뭐 여러 가지 변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책에 담았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오늘은 좀 직업의 일에 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무엇이냐면 저는 이제 여행을 하면서 거창한 행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에 대한 방법을 개인적으로 찾았습니다. 각자만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저는 그 전까지 이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여행을 하면서 이거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방법에 대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방법은 가치관입니다. 아마 도덕 시간 때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고요. 그리고 살면서 나는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없다, 상관없습니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 생각합니다. 저는 여행을 떠나기 전 이제 31살까지는 단 한 번도 가치관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도덕 시간 때 그런 가치관 말고는 내 평생의 가치관이 뭘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최고였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최고였고 돈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최고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요. 많은 경험을 겪고 많은 상황을 겪다 보니까 이 가치관이라는 게 삶에서 꼭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 가치관을 하나 정립을 해서 열심히 정립하고 있는 지금 상태고요. 이제 그 가치관이 무엇이냐 궁금하시겠지만 조금 바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행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가치관만큼 하나의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여행이 끝나면 무엇을 해야 될까? 소위 말해서 뭐 먹고 살아야 될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죠. 여기서 아마 장기 여행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똑같은 생각하셨을 거예요. 한국 가면 이제 뭐 먹고 살지? 그렇게 왜냐면 경력이 붕 떠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항상. 첫 번째, 직장인.
그다음 두 번째 여행업, 사업 혹은 장사. 보시면 알겠지만 직장인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왜냐하면 저는 직장인을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무조건. 그리고 여행업은 뭐 우리가 흔히 요즘에 유튜버나 여행 작가나 사진 작가들이 많긴 하지만 좀 힘들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여행업을 하려면 여행을 계속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았고, 그리고 실제로 여행을 하면서 사업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 2가지 정도 준비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되진 않았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프리랜서는 없어요. 네, 아예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이 길을 걷는 이유는 결국은 하나의 일 때문이었는데 무엇이냐면, 저희 말해서 나미비아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기 바로 전날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차가 하다가 옆으로 굴러서 절벽 끝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때 사고를 당하면서 책에도 적었지만 참 조심스럽게 항상 말씀드리는 말이지만 그날 저는 개인적으로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유령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고 다행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때 구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구르면서 정말 선명한 것처럼 화면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이게 보였는데,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랑한 사람과 행복했던 순간, 가족과 맛있게 밥 먹었던 순간, 좋아하는 게임을 정말 열심히 두드리던 순간, 그 순간을 꿈꾸길 원하지만 제가 봤던 화면은 정말 후회했던 순간, 항상 후회를 담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게 제 선택에 의해서긴 했지만 타인에 의해 조금 신경을 많이 썼던, 그럼으로써 내가 A를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B가 좀 더 낫겠지라는 생각으로 했던 선택들을 열심히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눈을 뜨고 그 생각들이 하나의 점으로 뭉치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앞서 말씀드렸던 가치관이 부딪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가치관은 하나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다 후회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거의 안 하는 사람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후회를 한다면 2가지 선택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덜 후회하던가, 더 후회하던가. 네. 그래서 저는 이 2가지 중에 결국은 전자를 선택합니다. 덜 후회하는 삶을 살자. 그래서 덜 후회하는 삶이 무엇일까 열심히 고민을 하다가 결국 하나의 논리로 빠지게 되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자. 앞서 말씀드렸던 여행도 그렇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삶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들으면 그러면 왜 프리랜서예요? 앞서 프리랜서 생각해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보던 종이 있지 않습니까? 종이에 오른쪽에 죽기 전에 할 일에 7번에 작가 되기가 있습니다. 저는 19살 수능 치고 이후로 글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3살 어느 버킷리스트 강연장에서 7번째로 작가 되기라 적었다는 것은 나는 글을 쓰고 싶은 사람이라는 게 제 몸속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었고요. 근데 실제로 1번이나 2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열망적으로 하진 않았던 것 같지만 그래도 7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가로서 글을 쓰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제가 글을 지금 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아. 사실 심리학적, 철학적 책을 읽으신 분들은 언제나 들으시는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진 않을 거고요. 쉽게 말하면 저라는 사람, 나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글을 쓰면서 나라는 사람을 찾고 있고 자존감을 높이고 있고 소위 말해서 성찰이라는 개념으로 조금씩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 글을 쓰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저 또한 그들 또한 더 많은 사람이 글을 쓰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진다면 사람들은 하나 질문을 하는데, 아니 그러면 전업작가 하면 되잖아요. 왜 프리랜서를 하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프리랜서를 또 전업작가로 얘기하진 않거든요. 근데 왜 전업작가를 하지 않느냐? 결국은 우리가 자주 마주치는 현실과 이상이라는, 살면서 한 번은 부딪히는, 한 번쯤은 겪게 되는, 한 번쯤은 넘어야 하는 현실과 이상이라는 부분입니다. 글 쓴 지 2개월 만에 이미 사실 깨졌습니다. 전업작가는. 왜냐하면 전업작가 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녹록지 않아, 쉽지 않아, 밥 먹고 살기 쉽지 않을 거야.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나는 전업작가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이 좀 글로써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열심히 노력을 했고, 제가 정확하게 2018년 2월부터 글을 썼거든요. 2018년 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수입이 0원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6개월 동안 30대 이상의 성인이 6개월 동안 수입이 없다는 건 둘 중에 하나죠. 건물주고 아들이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그냥 어떻게 아무 생각이 없구나. 둘 중에 하나 생각하는데, 일단 전제로 여기 제 부모님 계시겠지만 절대 건물주 아들이 첫 번째 아니고요. 두 번째로 아무 생각 없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저는 특별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문해 창작가도 아니었고 국문학과도 아니었고요. 특별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뒤늦게 시작하기에 전제가 하나 필요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적어도 10시간, 많으면 20시간씩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글을 썼습니다. 진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글을 썼습니다.
그렇게 글을 써야만 조금이라도 글 쓰는 사람에게 닿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하는 거, 무얼로 돈을 버는 거 정말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사치라고 하니까 누군가는 그게 왜 사치냐, 그냥 자연스럽게 현상 아니냐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당시에는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2018년 9월에 결국 벽에 부딪혔죠. 벽이라는 거는 돈이 떨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이 돈을 벌고 살아야겠구나, 글로서는 그렇게 쉽지 않구나를 체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월에 강의가 하나 둘씩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어떻게 다 보니까. 그래서 강의를 하다 보면 소액이지만 조금씩 돈을 벌기 시작했고 조금씩 돈을 버는 프리랜서로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여기도 글 쓰시는 분들 저는 계신 걸 알고 있는데 아마 비슷한 감정을 느끼실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프리랜서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프리랜서를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유래는 이렇게 됩니다. 자유로운 프리의 이제 창기병이라는 랜스가 포함해서 프리랜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드나 아니면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용병이죠. 이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참 멋지게 보입니다. 근데 좀 투박해 보이죠. 우리는 이 프리랜서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프리랜서는 다 이렇게 생겼죠. 넓은 바다에서 넓은 초원을 보면서 노트북 하나 들고 옆에 맥주 하나 들고 보내면서 글 쓰고 사진 찍고 영상 찍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프리랜서죠. 그렇게 하지만 그건 각자의 기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사람도 프리랜서고요, 이렇게 사는 사람도 프리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리랜서라고 명명 짓지 않아도 사업가든 장사하는 사람이든 어떤 비직장애든 다 비슷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럼 하나의 퀴즈를 드릴 거예요. 하나 퀴즈는 뭐냐면, 제가 예시로 드릴게요. 저는 지금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글을 정말 잘 쓴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세익스피어라고 얘기합니다. 네, 예시입니다, 예시. 네, 세익스피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1년 동안 정말 글을 열심히 잘 썼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수입이 0원입니다. 네. 그럼 저는 우측에 포함된 사람일까요? 아니면 좌측에 포함된 사람일까요? 아마 열이면 아홉, 제 정말 친한 지인, 함부로 좌측이라 말 못할 사람들이 제외하고는 거의 다 좌측을 선택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수입이 없는 사람은 백수와 똑같습니다. 프리랜서라고 명칭을 하지만 백수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밥 먹고 살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한데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자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돈이 얼마나 중요하신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돈의 중요성을 얘기하지는 않을 건데 제 이야기를 간단히 드릴게요. 밥 한 끼에 6,000원, 예를 들어 커피 한 잔에 4,000원, 하루 이동비에 5,000원, 그리고 핸드폰값 5만원, 그리고 우측이 제일 가게 구글의 이미지라면 저게 보험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험으로서 나를 우선으로서 나를 감싸준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12만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 달로 계산을 하게 되면 하루에 삼시세끼를 저는 먹지는 않습니다. 한 끼나 두 끼밖에 먹지 않지만 세 끼를 계산하고 미팅을 하기 위해서 커피 2잔을 마시고 그 다음에 그걸 30일로 계산을 하고 그리고 핸드폰비, 보험비를 하며 한 달에 99만 원이 나옵니다. 네. 정말 최소 비용이죠. 아마 여기서 돈을 쓰신 분들, 특히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99만 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실 겁니다. 그래서 밑에 달아놨습니다. 의식주비, 문화비, 자유교육비, 그 다음에 인간관계비 여러 가지를 달아놨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99만 원만 벌 수 있으면 내가 무슨 직업을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당연히 가족으로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 얘기했지만 혼자로서 사는 삶에 있어서는 사실 100만 원만 벌면 못 살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 살 수 없지만 그래도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직장에 그렇게 목을 매고 왜 돈에 그렇게 목을 매느냐, 결국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아파트, 그리고 이제 건강. 사실 노후 건강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이 정말 잘 돼 있다고 해도 주변에 아파 보신 분은 알겠지만 1억씩 2억씩 빠지는 건 순간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좌측 아파트, 네, 여기다 부산 사시는 분들이 계실 테고 서울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제 서울에 다녀왔거든요. 서울에 지금 평당 분양가가 6천만 원입니다. 네, 그러면 30평당 최소 평가가 20억이에요. 우리 지금 부산이 최고 34평에 8억, 9억 얘기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집에 사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아닌 분이 거의 대다수일 겁니다. 하지만 나는 돈을 벌어서 한 번쯤은 살고 싶은, 그리고 평균적으로 지금 시세가 34평에 4억, 5억이라고 얘기를 하죠. 4억, 5억 정말 쉬운 돈일 수도 있고 정말 어려운 돈일 수도 있습니다. 쉽다는 것은 안정적인 좋은 직장에만 있으면 쉬울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정말 어려운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을 드리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진 아파트의 기준만 낮추면 사실 돈에 그렇게 목을 안 매야 된다는 거죠. 참 자기개발서에 나오는 이야기 같지만 저는 지금 사실 그렇게 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을 다녔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집을 살기 위해서고요. 집을 사면 어떤 집? 좋은 집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전 직장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항상 들었던 말이 중에 뭐냐면, 형 차 안 사요? 차 왜 안 사요? 집 바로 앞인데 그래도 차 사야죠.
제가 차를 안 샀던 이유는 집을 한 평이라도 더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였고요.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 가치관이 좀 바뀐 부분이 있고 해서 결국은 이 기대를 낮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말해서 100만 원 이상만 벌어도 어떻게 보면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당연히 저도 사람이라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세 가지 분류 돈을 봅니다. 하나는 글, 하나는 강의, 하나는 기타적인 부분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글은 제 주업이고요. 아래 두 개는 부업입니다. 그럼 이제 주업을 이제 얼마를 버는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글을 쓰시고자 하는 분들, 내 책을 가지고 싶어 하는 분들은 잘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책은 보시면 뒤에 보시면 정가가 있습니다. 14,000원. 그럼 얘들 인세라고 합니다. 한 권을 여러분들이 구매를 해주실 때 저한테 들어오는 돈입니다. 6%에서 10%입니다. 예를 들어서 10% 잡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제 책을 한 권 사주셨어요. 저한테 1,400원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100명이 책을 사주시면 14만 원을 저에게 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돈이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적은 돈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쇄라고 합니다. 한 책이 한 번에 나오는 추가되는 건데, 예전에 책이 정말 잘 될 때는 5,000부, 10,000부씩을 찍었는데 지금은 500부, 2,000부 정도밖에 못 찍습니다. 정말 유시민 작가 정도 급 아니고서는 이 정도 2,200부 이상을 못 찍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래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쇄를 넘는 책이 10%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S24에 10만 권이 있다고 했을 때 10,000권만 1쇄를 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1년에 보통 10권의 책을 읽는다고 했을 때 10권 중에 한 권만 1쇄를 넘는 책을 읽으시는 겁니다. 아, 참고로 저는 답은 일단 1쇄를 넘었습니다. 네, 넘었는데 하여튼 그만큼 이제 10% 안에 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어렵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책을 쓰면서 얼마나 벌주는지. 14,000원, 그 다음 인세 최고 10%, 그 다음 평균적으로 1,000부를 계산할 때 140만 원이 나옵니다. 오, 책 한 권 쓰고 140만 원 괜찮네. 왜냐면 그냥 내 책 가지고 있는 140만 괜찮잖아. 근데 여기에 전제가 하나 붙죠. 책을 쓰는데 걸리는 시간, 최소 6개월. 네. 제가 정말 글을 잘 써서 하루 만에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글을 써도 출판사에 출고를 해도 출판사에서 대기를 해야 됩니다. 유명한 출판사는 1년, 2년씩 기다려야 되고요. 작은 출판사라도 최소 6개월, 1년씩 걸립니다. 이번 시도 출판사에 정말 감사하게도 최대한 빨리 내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그럼 지금 뭐냐면 6개월 동안 140만 원을 나누면 23만 원이 월급입니다. 6개월이 정말 빠른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1년으로 나눠보면 1년에 나눠보면 한 달에 14만 원을 벌기 위해서 저는 하루에 20시간씩 쉬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효율성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책을 쓰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유명한 저자로서 나는 뭐 집도 사고 책을 사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합니다. 뭐 당연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뭐냐면, 저는 위에가 주업이라고 말씀드렸고 밑에가 부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23만 원보다 더 벌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주업보다 부업에서 거의 수입이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럼 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저만 부딪히는 게 아니라 직장인이 아니라면 거의 다 부딪히는 부분인데, 무슨 부분이냐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 내 본업인가, 아니면 어떻게든 저떻게든 수입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본업인가. 특히 요즘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점에 항상 부딪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프리랜서 부분인데,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가치관, 일에 대한 가치관을 스스로 정립시키지 않으면 이 부분에 부딪히게 됩니다. 언제든지. 네, 직장인이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이 부분을 생각 안 해도 상관없고요. 이 부분이 흔들어도 상관없지만 아마 지금부터라도 정립을 한번 해보시는 게, 이제 어차피 긴 삶을 사셔야 되니까 긴 삶에서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프리랜서의 삶에 대한 좀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데, 프리랜서는 뭐든지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좋은 거, 장점부터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무엇이냐면, 네, 일단 늦잠을 잘 수 있습니다. 늦잠. 뭐 주말 같은 경우는 아니라도 직장인의 영원한 바람이죠. 평일 9시에 일어나는 거, 평일 10시에 눈 뜨는 거.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술자리가 좀 많았거든요. 또 술이 좀 안 취해서 항상 윗사람들을 보내드리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거의 새벽 5시에 들어갔어요. 새벽 5시에 들어가면 새벽 7시에 출근을 해야 됩니다. 술을 많이 먹은 상태니까 항상 진짜 신에게 기도를 하죠. 저 신을 잘 믿지는 않지만 기도를 합니다. 제발 시간이 멈췄으면, 아니면 1분 자는 게 3시간 정도의 숙취가 해결됐으면. 이렇게 하지만 뭐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장인 정말 대단하죠. 7시에 빨딱빨딱 일어납니다. 바로 일어나서 씻고 바로 출근합니다. 머리가 엉망일지라도 수염을 안 깎고 있지라도 일단 출근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출근을 하는데, 프리랜서는 흔히 말해서 출강을 가거나 아니면 어떤 아침 약속이 있지 않는 이상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달아서 오늘 같은 문자가 옵니다. 새벽 5시에 태풍 경보,
그다음에 폭설주의보. 차 있는 사람 고민을 하죠. 아, 어느 루트로 가야지 빨리 갈 수 있을까. 그다음 버스를 타는 사람 고민합니다. 아, 저 우산에 좀 덜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다음 걷는 사람은 아, 제발 적당히 비 맞았으면 좋겠는데, 적당히 안 넘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삶을 사는데 프리랜서는 네, 그냥 자면 됩니다. 자거나 집에서 노트북 두드리고 디지털 만지면 됩니다.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영화를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영화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영화를 보러 가는데, 영화는 요즘에 아시겠지만 정말 사람 많습니다. 데이트, 뭐 일반적인 이야기들이지만. 근데 평일 오후 한 2시 아니면 11시가 진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편하게 진짜 내가 원하는 자리에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영화를 보시는 분은 프리랜서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여성분들이 특히 원하시는 건데, 내가 좋아하는 카페에 앉아서 내가 좋아하는 책을 펼치고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마시면서 편안하게, 아무의 제재도 받지 않은 채 편안하게 책을 읽는 과정, 그 과정을 열심히 하고 싶어 하죠. 특히 뭐 바다가 확 뚫려 있는 그런 곳이라면 진짜 금상첨화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원할 때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제주도 티켓 주말에 정말 비싸죠. 네, 근데 평일 화요일 오전, 화요일 오후 티켓 2만 원이면 됩니다. 네, 언제든지 떠나실 수 있습니다. 다낭 티켓 얼마 전에 10만 원에 또 떴습니다. 8만 원에 떴고요, 평일에. 언제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싸게 가고 싶으신 분은 프리랜서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프리랜서의 가장 큰 장점은 하나입니다. 시간이라는 절대적인 존재를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네. 직장인은 정해진 시간 출근해서 정해진 시간에 퇴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시간을 조절한다고 해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도 당연히 정해진 시간이라는 게 있지만 그걸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강의가 5개가 요청이 들어와도 나 이 시간대 공부해야 돼, 나 이 시간대 자야 돼 하면 3개만 하면 됩니다. 2개만 해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즉 시간을 조절하는 건데, 근데 이게 정말 장점이긴 한데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무슨 상황이냐면, 왼쪽은 직장인이고요, 오른쪽은 프리랜서입니다. 네. 삶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삶이 네, 좋아 보이시나요? 전자는 제 직장일 때 삶, 후자는 이제 오른쪽은 제가 프리랜서일 때의 삶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프리랜서로서 뭐 매일매일 좋아하는 거 재밌게 하고 있잖아. 근데 누군가는 그렇게 하죠. 평일 주말 똑같아? 야, 그러면 주말에 쉬는 개념이 없잖아. 그럼 일주일 내내 일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래서 제 책에 뭐라고 적었냐면, 직장인이면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힘든 분들은 월화수목금금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뭐라고 적었냐면 11111이라고 적었습니다. 일요일이 일이 아니라 그냥 일하다 일입니다. 네, 일요일 일은 원하지 않습니다. 수익이 없으면 백수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렇게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장점을 말씀드렸으니까 단점을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월급이 없습니다. 25일날 저는 월급이 들어왔거든요. 25일날 월급이 들어오고 26일날 빠지고 27일날 빠지고 28일에 없어도 네, 저는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또 25일을 기다리면서 희망찬 내일을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네, 거의 이런 경우가 불가하죠. 매일매일 쉬지 않고 강의가 있지 않는 이상 매일매일 돈이 들어올 수가 없고요. 어느 뭐 강연에는 뭐 한 번 강연한다고 해서 한 달, 두 달, 세 달 뒤에 돈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게 5만 원, 10만 원을 기다리기 위해서 세 달 동안 뭐 그냥 한 달 벌써 기다리기도 하고요. 그만큼 좀 불안정한 삶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네, 과로사하기 딱 좋은 직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출근이 없습니다. 반대로 퇴근도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 제가 맞추고자 하는 일이 끝나지 않는 이상 진짜 과로사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일하다가 진짜 죽을 것 같은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노트북을 닫고 당연히 자야 되는데 못 잤습니다. 왜냐면 그날이 기고 마감 날이었거든요. 기고 마감을 지켜야 됐기 때문에 그게 어쩔 수 없이 결국 그날 밤을 샜어요. 결국 밤을 새고 그 다음날 코피를 결국 흘렸고요. 바로 링거를 맞으러 갔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만큼 딱 과로사하기 좋은 직업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앞서는 이제 개인적인 부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사회적인 부분들, 우리가 좋아하는 은행이 다 이제 사람을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소위 말해서 저라는 사람은 그대로인데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대출이 잘 안 됩니다. 되긴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국에 들어왔을 때 대출을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회사 다닐 때 항상 그랬거든요. 얼마가 필요하세요? 얼마가 드리면 될까요? 이런 질문을 받던 사람인데 이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되는 방법이 없을까요? 어디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몇 프로인가요? 하니까 이자가 8%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항공은 이자가 12%라고 합니다. 8%, 12% 상관없는데 돈도 1,500만 원까지밖에 못 된다고 합니다. 그 1,500만 원에 8%, 12%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출도 그렇지만 카드도 발급이 잘 안 됩니다. 회사 때는 카드 주구장창 발급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카드가 발급이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너를 감싸줄 수 있는 울타리,
증명할 수 있는 웅타리가 없기 때문에 너를 믿을 수 없다는 게 사회 인식입니다. 어쩔 수 없는. 저는 회사 때 항상 문자를 받았어요. 어디 은행, 어디 5천만 원, 3천만 원, 7천만 원, 1억, 2억, 3억.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자가 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거는 이게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 공식적인 건 아닌데 소위 말해서 결혼정보회사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등급입니다. 0등급부터 15등급. 이게 공식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보여드린 거고, 뭐 사실 여기서 국회의원 장관 아버님 어머니 다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없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거의 다 10등급 밑으로 포함이 됩니다. 대기업도 9등급 10등급에 포함되기 때문에. 근데 15등급 보면 무직입니다. 무직. 여기는 프리랜서도 없어요. 명칭. 비노동자 계약직 14등급입니다. 14등급과 15등급은 한 끗 차이긴 하지만 별 차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돈을 못 들면 14에서 15로 바로 하향 등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라는 사람은 그대로인데 어쩔 수 없이 사회가 저를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절 잔소리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뭐 직장인이고 사실 상관없이 듣는 거고, 지금은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는 분도 연령대가 아마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뭐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냥 걱정을 기반으로 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근데 요즘에 워낙 뭐 안 좋은 얘기들이 뭐 많이 겹쳐져서 이런 그림까지 나오더라고요. 얼마 전에 추석이었지 않습니까? 추석에 지인들이 정말 이 사진을 저한테 많이 보내줬습니다. 저한테 왜 보내줬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진을 보내줘서 그래도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었고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앞서 말했다시피 좋은 점 그리고 아쉬운 점이 있을 때 단면적이지만 과연 좋은 점을 보고 프리랜서를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단면적인 걸 보고 비직장인을 퇴사를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아마 10이면 9이면 나는 정말 시간이 여유가 정말 필요해 하는 사람이면 전자를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전자보다 아마 오른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연히 저도 그랬어야 되고요. 그럼 당연히 여기 의문이 하나 생기죠. 아니 그런데 당신은 왜 그럼 결국 오른쪽 삶을 선택을 했어요? 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나를 드리고자 하는데 무엇이냐면 일은 저는 이 4가지로 나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보시면 알겠지만 상단이나 우측에 따로 어떤 기준으로 나뉜다는 건 없습니다. 그냥 4개의 일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일, 가치 있는 일, 좋아하는 일, 그냥 하는 일. 네.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수도 있고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아마 대부분이 가장 우측 하단에 있는 그냥 하는 일을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야, 나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좋아하는 일이 있겠지만 언젠가는 우측으로 갈 수 있고요. 나는 잘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밑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가치 있는 일은 이제 그냥 하는 일을 가지기 힘든데 사실 모든 직업은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일은 가치가 있습니다. 범법이 아니라면요.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일은 사회의 시선을 조금 덜 받는, 신경을 덜 쓰는, 수입에 연연치 않는, 흔히 말하는 좀 캠페인이나 봉사에서 하는 활동들, 그런 일들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 생각해 주시면 되고, 하지만 결국은 이 4개의 사람을 속한다는 거고, 그러면 그냥 하는 일은 잘못된 건가요? 그게 절대 아닙니다. 저도 그냥 하는 일을 했고요. 저도 지금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냥 하는 일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럼 제가 그냥 하는 일 잘못했다 하면 거기다 폭동을 일으키셔야 됩니다. 네, 그만큼 안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제 과거를 뭐 나쁘게 평가할 이유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나누고 있고 각자는 어디에 포함된 일을 하고 있느냐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럼 결국 저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저는 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일을 한다는 거, 사실 이게 어폐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직장일 때도 남이 일하지 않고 로봇이 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장 때도 제 일을 했거든요. 제 일을 했는데 사실 타인이 시켜서 하는 일, 그 다음 모든 결과가 숫자로 나오는 일, 그 다음 평가로 인해서 나오는 일, 그 다음에 하나의 프로젝트가 끝나게 되면 부딪히는 허무함, 그런 분들. 월급이나 진급 부분들이 당연히 성취감을 만들어주고 만족감을 높여주지만 그건 단기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마 직장인이라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저는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프리랜서가 직업 중에서 9%까지 올라왔다고 하거든요. 100명 중에 9명이 프리랜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9명이 과연 다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중에서는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먹고 사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먹고 살지 못해서 그냥 다시 원래대로 복귀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야 하고, 그러면 시간,
노력을 엄청나게 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들여도 뭐 마땅하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렇게 해도 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그만큼 제 일에 애정이 붙고 제 일로서 만들어진 성취감, 그 다음에 자존감, 자긍감, 모든 만족감, 모든 것이 최상입니다. 저는 항상 하던 자리에서 얘기하거든요. 저는 지금 이제 직장을 나왔지만 직장인 때도 정말 만족하면서 살았습니다. 왜냐면 월급도 그렇고 제 일에도 책임감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수입을 제외하고 모든 부분에서 만족감이 최상입니다. 인간관계 스트레스 전혀 없습니다. 전혀까지는 아니고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부분들 일에 대한 스트레스, 뭐 좋아하는 일도 일이 되면 힘들지 않을까요? 당연히 부담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재밌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글쓰기 부분 때문인 거죠. 저는 글을 계속 잘 찾아가고 있고 저라는 사람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성취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월급, 당연히 아까 또 대출, 여러 가지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언젠가는 그걸 원하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는 제 일에 대한 성취감이 더 중요해서 지금 이렇게 불안하지만, 누군가에 불안하지만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드리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과연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가? 네. 뭐 그게 직장이나 상관없습니다. 직장에도 나는 내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게 뿌듯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일입니다. 절대 직장에 폄하하고 싶지 않고요. 저는 직장을 존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과연 내 일을 하고 있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앞서 말씀드렸던 가치관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중에 남은 한 가지는 뭐냐면 나와 타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야기들이죠. 나와 타인의 거리, 나와 타인의 관계, 나와 타인의 기준. 그 기준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 것인가. 뭐 타인과 멀리할 생각도 저는 전혀 없고요. 함께하는 삶에서 타인을 멀리하는 순간 그 사람은 외톨이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저라는 사람을 먼저 챙기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예전에 저라는 사람을 챙겼지만 타인이 먼저 바라보는 시선이 먼저였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먼저 챙겼고 제 시선은 두 번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이제 남의 사고 있었을 때 그러한 감정이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은 뭐 당연히 타인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만 조금은 저를 좀 우선시하는 삶을 살고자 하고 글로써 그걸 좀 더 만들고 있고 지금 일을 함으로써 좀 더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뭐 나라는 게 절대 우선시되는 건 아니지만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보시면 하는 바람으로 드리는 겁니다. 제가 책에 담고자 했던 이야기는 이 내용입니다. 혹시 이 웹툰 만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드라마로 나왔습니다. 미생. 네. 안 보셨으면 꼭 보셨으면 합니다. 퇴사 절대 못할 겁니다. 아마. 네. 보셨으면 하고 미생인데 이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은퇴한 분이고요. 아래 부분은 주인공 오 부장이라는 분입니다. 오 과장이라는 분입니다. 한 분이 얘기하죠. 야, 너 퇴사하지 마라. 직장 전쟁터 밖은 지옥이다. 지옥.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지옥 견디지 않으면 나오고 아니면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죠. 너 나와 봤잖아. 진짜 지옥이야?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아직 이제 2년 차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옥은 모르겠어요. 사실 지옥. 그런데 그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옥은 모르겠는데 좀 큰 전쟁터, 좀 사상수가 많은 전쟁터인 것은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왜냐하면 직장에서도 상처를 당해도 회사라는 곳에서 치료를 해주거든요. 근데 나와보니까 치료를 해줄 사람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결국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초롱을 준비해야 되고요. 그 다음 총알을 준비해야 되고요. 방탄 옷을 준비해야 되고 방탄 헬멧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도 불안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모든 것을 철갑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이렇게 해도 불안한 사람이 많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밖에서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이 준비를 전혀 못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이해 안 될 정도로 종이 한 장 때문에 저는 퇴사를 했거든요. 당연히 그 순간의 고민과 진짜 그 순간의 그 아픔들은 정말 저는 알지만 다른 사람들 모르는 그 힘듦을 저는 겪었는데 하지만 타인을 봤을 때는 어이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진짜 어느 정도 지나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퇴사. 아니야, 나는 어딘지 갈 수 있을 거야. 퇴사. 아니야, 나는 저 사람 보기 싫어. 퇴사. 나 연봉 마음에 안 들어. 퇴사. 다 퇴사. 회사에서는 어느 뭐 자기 입에서 그래죠. 야, 너 퇴사 왜 안 해? 퇴사가 삶이야. 너 밖에서 살아야 돼. 밖에 살아야 너의 일을 할 수 있어. 근데 쉽게 안 됩니다. 결국은 이제 그게 왜 안 되느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사회적인 현상 때문인 거죠. 하지만 뭐 퇴사를 옳고 하지 않는 것을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혹시나 한 번이라도 10명 중에 8명 중에 속하시는 분이라면 미리 지금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사람 있죠. 나는 2019년 12월 31일 날 멋지게 퇴사할 거야.
그럼 지금은 고민해 보십시오. 난 1월 1일부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네. 1월 1일부터 예를 들어 그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지금부터 그림을 준비하는 사람과 1월 1일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사람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프리랜서도 결국 잘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잘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가 미리 준비를 했다면 이번 책의 제목은 직장은 없지만 밥은 먹고 삽니다가 아니라 직장은 없지만 월 1,000만 원을 법니다. 아니면 직장은 없지만 밥도 먹고 살고요. 뮤지컬도 보고요. 예, 여행도 마음대로 갑니다. 아니면 직장인으로서 열심히 만족하면서 삽니다. 라는 것을 아마 제목이 나왔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 책에 담긴 내용입니다. 변화할 때가 저희는 찾아옵니다. 언제든지. 왜냐하면 시대상을 따르지 않는 사람일지 하더라도 변화가 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나는 시대와 상관없이 난 내 마음대로 살 건데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변화에 휘몰아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서 말씀드렸던 가치관, 그 다음 나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나는 그 과연 변화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사람인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마음으로 저는 이 책을 적었고, 이 책뿐만 아니라 이런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 강의 자리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딱 1시간 끝났는데 1시간 동안 제가 준비된 이야기를 마쳤고, 일단 뭐 진리를 시작하기 전에 1시간 동안 잘 들어주신 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